2024년 한국에서 가게를 닫은 사람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995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입니다. 같은 해 알리와 테무가 한국에서 2조 3천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한 달 이용자만 1,600만 명입니다. 동네 가게가 사라진 건 임대료 때문도 금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한때 한국을 먹여 살리던 중국 시장이 무너지면서 그 공급이 한국 일상으로 직접 침투한 겁니다. 다음 차례는 당신의 거래처일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4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사업자가 108,282명입니다. 1995년 국세청이 폐업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00만을 넘긴 겁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온다면 이렇게 보세요. 서울 강남구 전체 인구가 약 54만 명입니다. 그 2배가 넘는 사람들이 1년 사이에 가게를 닫은 겁니다. 솔직히 이 수치 처음 봤을 때 저도 잠깐 멈췄어요. 100만은 그냥 큰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이 선을 넘은 적이 없던 숫자였으니까요. 업종별로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폐업 1위는 소매업 전체의 29.7%입니다. 2위는 음식점업 15.2%. 두 업종을 합치면 폐업의 45%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매업은 주목해야 합니다. 의류, 생활용품, 잡화, 이른바 동네 가게들이 집중된 업종입니다. 알리 테무가 직격한 바로 그 업종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플러스 7.1%입니다.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2023년은 기준금리가 4%로 정점을 찍은 해였습니다. 2024년은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갔는데 폐업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금리 탓이라면 설명이 안 되는 방향입니다. 지금은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한 해 폐업자 100만. 한 번도 없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나온 같은 해 한국 시장에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중국 직구 플랫폼 2개. 숫자로 보면요. 2024년 한 해 이 두 앱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은 2조 3천억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58.5% 늘었습니다. 저도 이 수치 처음 봤을 때 멈칫했어요. 2조 3천억 원.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한국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의 연간 영업이익이 약 2,600억 원입니다. 알리 테무가 한국에서 가져간 2조 3천억 원은 그 약 9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중국 앱 2개가 이마트 9년치 영업이익을 한 해에 걷어간 셈입니다. 이용자 수를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2024년 8월 기준 알리의 월 이용자 847만 명, 테무의 월 이용자 755만 명, 합치면 1,602만 명. 한국 경제활동 인구가 약 2,900만 명입니다. 그 절반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중국 앱에서 결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삽니까? 의류, 생활용품, 소형가전, 동네 잡화점이 파는 것들, 골목 의류 가게가 파는 것들, 소형 생활용품점이 파는 것들, 품목이 그대로 겹칩니다. 같은 물건을 왜 중국 앱에서 사냐고 물으면 답은 단순합니다. 국내 가게 가격의 3분의 1, 경우에 따라서는 5분의 1.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중국에서 무엇을 파는가가 아니라 중국에서 왜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가입니다. 그 답은 파트 3에서 보여드립니다. 한 가지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알리 테무가 동네 가게 폐업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료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소비 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이 100만 명을 넘은 그 해, 알리 테무 매출이 58.5% 오른 그 해, 폐업 업종 1위가 소매업이었던 그 해, 같은 해, 같은 업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구조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한때 동네 가게는 가까운 곳에서 바로 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버텼습니다. 지금은 그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틀이면 중국에서 배송됩니다. 가격 차이는 3배. 이걸 이해하려면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왜 중국은 이렇게까지 싸게 팔 수 있는 건지, 그 구조가 한국 골목으로 직접 연결된 경로가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 부동산 개발 투자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5.9% 떨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아파트를 짓는 회사들이 공사를 줄이고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내수 수요가 그냥 증발한 겁니다. 부동산이 중국 GDP의 약 25에서 30%를 차지한다는 걸 감안하면 이건 일부 업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 경제 전체가 움츠러든 구조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공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안에서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 물건들 어디로 갔을까요? 같은 시기 중국 청년 실업률이 18.9%였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16세에서 24세 사이 청년 10명 중 거의 2명이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면 임금이 내려갑니다. 임금이 내려가면 공장 원가도 내려갑니다. 그 공장에서 만든 물건 가격도 따라 내려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싸냐는 질문의 구조적 답이 여기 있습니다. 내수가 막힌 공급이 해외로 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관세가 낮고 규제가 느슨하고 직구 플랫폼이 이미 깔린 시장으로 집중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바로 그 통로입니다. 중국 공장이 국내에서 소화 못한 재고를 원가 이하 가격으로 해외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이걸 병제학 용어로 덤핑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팔 데가 없으니까 그냥 싸게라도 내다 파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로 보면요. 한국 대중무역 수지가 2024년 기준 마이너스 290.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서 산 것보다 중국에 판 것이 290억 달러 이상 적다는 뜻입니다. 이게 3년 연속 적자입니다. 한중 수교 3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3년 연속 한국은 중국에서 사고 중국에 팔지 못한 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한때는 달랐습니다. 중국에 반도체를 팔고 화학원료를 팔고 중간재를 팔았습니다. 중국이 성장하면 한국도 같이 컸습니다. 그 구조가 지금은 반대가 됐습니다. 중국이 만든 것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한국이 만든 것은 중국에서 팔리지 않습니다. 동네 골목에서 5,000원짜리 티셔츠, 3,000원짜리 주방도구를 받아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하지 싶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게 그냥 중국이 기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중국 안에서 팔리지 않은 물건이 알리 테무 플랫폼을 타고 원가 이하로 한국 소비자 문 앞까지 떨어진 겁니다. 구조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동네 가게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산업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동네 가게에서 시작된 이야기, 이제 규모가 달라집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5년 한국 면세점 전체 매출이 12조 5천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11.8%, 1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났는데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 면세점은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한때 이랬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앞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이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다이공, 즉 보따리상이 면세품을 박스째 사갔습니다. 한국 면세점은 세계 1위였습니다. 지금은 이렇습니다. 신라 면세점, 신세계 면세점이 인천공항 매장 일부를 반납했습니다. 2025년 9월과 10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KPMG는 이 원인을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 감소. 중국 관광객이 아예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와도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때 면세점에 줄 서던 중국 관광객이 지금은 알리에서 삽니다. 한국까지 올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알리 테무가 명품 병행 수입, 화장품, 생활용품을 국내 배송보다 싸게 대주고 있습니다. 면세점의 가격 경쟁력이 플랫폼에 먹혔습니다.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NCC 납사 크래킹 센터입니다. 원유에서 뽑은 납사를 고온에서 분해해 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석유화학 기초 원료를 만드는 설비입니다. 플라스틱, 합성섬유, 포장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생활 거의 모든 물건에 들어가는 재료를 만드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숫자로 보면요. 국내 NCC 가동률이 2021년 93.1%에서 2023년 74.0%로 떨어졌습니다. 롯데케미칼은 110만 톤 규모 NCC를 아예 셧다운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생산 능력의 18에서 25%, 연간 270만에서 370만 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중국이 PP 폴리프로필렌 자급률 9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한국에서 사던 석유화학 중간재를 이제 스스로 만듭니다. 거기에 중국산 저가 제품이 한국 시장으로 역수출되면서 국내 수요까지 잠식했습니다. 한국 대중 PP 수출은 2021년 9억 3천만 달러에서 2023년 5억 6천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2년 만에 40% 가까이 빠진 겁니다. 구조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한때는 중국 공장이 한국에서 원료를 사갔습니다.
지금은 중국 공장이 한국보다 싸게 완성품을 만들어서 되팔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이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2024년 한국 대중국 무역 수지 마이너스 290억 4천만 달러. 3년 연속 적자입니다. 한중 수교 31년 만에 처음 생긴 구조입니다. 수교 이후 한국은 항상 중국에 더 많이 팔았습니다. 반도체 화학 기계를 팔고 흑자를 냈습니다. 지금은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더 많이 사고 중국에는 덜 팝니다. 이 구조가 3년 연속 굳어졌습니다. 면세점 매출이 10년 만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석유화학 설비가 멈췄습니다. 무역 수지가 31년 만에 역전됐습니다. 동네 가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대기업 매장과 국가 무역 구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미 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 앞으로 어디에서 또 반복될까요? 패턴이 보입니다. 중국 내수가 막힌다. 공장은 멈추지 않는다. 재고가 넘친다. 그 공급이 한국으로 흘러온다. 가격이 깎인다. 국내 생산 기반이 잠식된다. 이미 이 경로를 지나간 업종들이 있습니다. 소매업, 잡화점, 소형 의류점, 면세점, 석유화학, 철강. 그 다음 차례가 어디인지 숫자로 보면요. 첫째, 소형 가전과 전자제품입니다. 알리 테무의 가전 카테고리는 지금도 빠르게 확장 중입니다. 로봇 청소기, 공기청정기, 소형 조리기구. 국내 중소가전업체들이 경쟁해온 바로 그 품목들입니다. 중국 내수 침체로 과잉 생산된 물량이 알리 테무 플랫폼을 통해 원가 이하에 공급되는 구조입니다. 둘째,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알리는 이미 식품 카테고리를 국내에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간식류, 조미료, 홍삼 제품군과 비타민 시장이 먼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가 가격 차이를 직접 비교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셋째, 물류와 택배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미 신세계그룹과 합작법인을 세웠습니다. 중국발 물량이 국내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닿는 경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택배사들이 가격 경쟁에서 직면할 압박은 이미 소매업이 겪은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확정된 미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같은 구조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2024년 폐업 100만 8,282명을 뒤에서 설명해주는 구조가 있었듯이 다음 수치들도 나오기 전에 구조는 이미 작동 중입니다. 분노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조를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다음에 압박받는지, 어떤 가격대가 먼저 무너지는지를 알면 적어도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구조를 이해한 사람과 모른 사람의 차이입니다. 폐업 100만은 임대료 탓이 아닙니다. 경기 탓도 아닙니다. 중국이 무너지면서 그 공급이 한국 일상에 직접 떨어진 겁니다. 이미 짐이 됐습니다. 당신이 다니던 동네 가게가 없어진 건 그 가게 주인 탓이 아닙니다. 구조가 먼저 바뀐 겁니다. 이 채널은 계속 이 구조를 해부합니다. 다음은 그 구조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입니다.